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할 건데요. 오늘은 아마 1시 반 정도까지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이제 제2편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우리 부동산의 개론은 총 8개 편으로 이루어졌는데, 부동산 경제론은 여기 필기노트는 11쪽입니다. 11쪽 펴시고 이제 따라올 건데요. 11쪽만 일단 펴놔봐 두시라고요. 그럼 부동산 경제론의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동산 경제론은 크게 보면 두 파트입니다. 수요 공급 이론하고 부동산 경기 변동 파트가 있어요. 수요 공급 이론은 네 가지를 배워요. 수요 공급, 그 다음에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변동, 그 다음에 탄력성 이렇게 배웁니다. 경기 변동은 그냥 경기 변동과 거미집이는 이렇게 배우는데,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이걸 하지 않았어요. 물론 탄력성 같은 것도 뭐 자세히 안 했지만, 이제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내용 중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노란선 부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얀선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경제는 이제 목차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 경제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수요 공급 이론을 가격 이론이라고 그래. 가격 이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은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가격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은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고,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면 그것을 이제 균형이라고 하고, 그 균형점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돼요. 근데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하면 균형이 변동해요. 그럼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한다. 이걸 배우는 게 수요 공급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야,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요 공급 이론이요. 그럼 이제 수요 공급 공부할 때 수요 따로 공급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요 배우면서 공급도 같이 배우는 거야. 그럼 수요에 관한 내용이 무수히 많은데, 여러분과 저는 1년 동안에 수요에 대해서 6가지 배워. 6가지. 그럼 공급도 몇 가지 배울까? 6가지를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수요 공급 이론은 무슨 이론이라고요? 가격 이론. 그럼 수요 공급 만나서 뭐가 결정된다? 가격.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한다. 그럼 뭐가 변할까? 가격도 변하고 거래량이 변동한다. 요거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자,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은 그러면 또 어떻게 구성됐는가 이제 보도록 합시다. 수요에서 6가지 배우는데, 수요의 개념, 그러면 수요량 결정요인, 수요 법칙, 수요 곡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수요 변화 요인, 이렇게 해서 6가지 배워요. 그럼 공급도 몇 가지일까? 6가지야. 수요와 공급은 똑같이 적용돼. 수요 있는 거 다 공급이 돼 있다고. 그럼 수요 법칙이 있으면 공급 법칙이 있겠네. 수요 곡선이면 공급 곡선도 있겠네. 되셨죠? 똑같나? 그럼 공급도 몇 가지일까요? 6가지야. 공급의 개념, 공급량 결정 요인, 공급 법칙, 공급 곡선,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공급 변화 요인,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공급 가볼까요? 공급도 이렇게 6가지. 똑같게. 그러면 수요 따로 공급 따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책은 수요 따로 공급 따로 써놓는다고. 근데 공부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수요 개념하면서 공급 개념하고, 여기 수요 자리에 다 공급을 넣어봐요. 공급. 수요 자리에 공급 넣으면 그대로 적용된다고. 그러니까 수요 법칙 배우면서 바로 공급 법칙 배우고, 수요 곡선 배우면서 바로 공급 곡선 배우고, 의미 아셨죠? 같이 배운다는 거. 그러면 이제 수요에서 6가지, 공급에서 6가지 배울 건데, 이 중에서 중요도가 달라져. 6가지가 전부 다 중요합니까? 중요도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중요도가 높은 것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그럼 그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그럼 수요에서 6가지 배우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게 한번 찍어볼래요? 그럼 몇 번일까? 6번이야.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 여기 1번 타자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수요를 공부하고 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딱 하나만 공부하고 간다 그러면 6번을 공부하고 가야 돼. 6번은 매년 나오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수요의 개념이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이렇게. 그럼 6가지 중에서 6번, 5번, 1번이 중요하고 2, 3, 4는 중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그럼 요 2, 3, 4는 시험에 안 나옵니까? 나오긴 하는데 나올 확률은 매우 떨어져. 그럼 6번이 100% 나온다. 그러면 요 2번 수요량 결정요인, 수요량 변화 요인은 나올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수요 법칙, 수요 곡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요 법칙, 수요 곡선 이런 거 공부하지 않고 가도 시험에 가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나 1번, 5번, 6번은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자, 그러면 공급도 마찬가지죠.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공급 변화 요인이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공부 어디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수요 공급 이제 공부하기 전에요. 다시 이제 원상태로 가봐요. 원상태로 가서 요 수요 공급이라는 뭘 배우냐면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는데 이 수요가 뭐냐면 수요자가 물건 사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수요라고 그래요. 그럼 공급은 물건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경제학에서는 수요 공급 이론을 이거를 말로 해서는 잘 표현이 안 되니까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요. 그걸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수요는 경제학에서는 이걸 시장이라고 그래요. 경제학에서 시장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걸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시장에 수요자가 있는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와. 이게 이제 수요야, 수요. 이게. 그러면 시장에 공급자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공급자가 공급 곡선을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시장인데 시장. 그럼 이 점이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딱 만나는 점이야. 이게 수요와 공급이 똑같은 상태다. 이걸 균형 상태라고 한다고. 이걸 균형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시장의 균형이다. 시장이니까 시장의 균형이다. 이걸 시장의 균형 이렇게 합니다. 이거. 그럼 이 시장의 균형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가격축이고 여기는 거래량축이라고 거래량. 그럼 이 점이 균형이고 이 균형 상태에서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건데 정확하게는 시장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주로 생략하고 균형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시장 균형 가격인데 시장을 생략해서 균형 가격이다. 또는 균형을 생략해서 시장 가격이다. 둘 다 생략해서 가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균형점에서 거래량, 균형점에서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다 이렇게 해요. 균형 거래량이다. 그냥 거래량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기에 균형이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어디냐면 수요 배웠습니다. 수요 곡선. 공급 배웠습니다. 공급 곡선. 둘이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시장이 균형. 이 균형 상태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됩니다. 근데 수요가 변한다겠어요. 공급도 변하고 수요 변화 공급 했잖아요. 봐요. 여기 수요 변화 공급 변화. 그럼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하면 그러면 이제 균형이 변동을 해요. 그럼 수요 변화는 두 가지가 있다고.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가 있는데 수요 증가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옮겨가요. 이건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상태에 있었는데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옮겨간다고. 수요 곡선 1번이 수요 곡선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서울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한다고 봐요. 자, 지금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야. 그래서 균형이 상태라고. 그 서울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2배로 증가하는 거야. 그걸 그래프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간다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2점이 되는 거야. 원래 균형점 1번이었는데 새로운 균형점 이제 2번이 되는 거야. 2번. 균형점 1번에서 균형점 2번 각을 균형의 변동이라고 그래. 균형의 변동. 그럼 균형의 변동이 일어나면 이제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가 봐봐요. 원래 균형 가격, 원래 균형 거래량, 원래 균형 가격 1000원, 원래 균형 거래량 100개 이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옮기고 그 저걸과 균형점이 이동하고 그래서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을 볼래요? 원래 가격 1000원보다 높아져서 2000원이 됐어요. 거래량은 원래 거래량이 몇 개였습니까? 100개야. 100개인데 원래 거래량보다 더 증가해서 120개가 됐어요. 이렇게. 그럼 균형의 변동이라 하면 수요 변화, 공급 변화가 일어나서 균형점이 이동하고 그 결과 뭐가 바뀌어요? 가격과 거래량이 바뀐다. 이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의미하셨죠? 오늘 여기까지 배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럼 결국 지금부터 배우는 수요 공급 이론은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할 건데 어떨 때 상승하고 어떨 때 하락한가? 그거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이제 가봅시다. 네. 자, 이제 수요의 개념, 공급의 개념 이제 가볼 건데요. 이제 수요의 개념입니다. 자, 강의 노트는 11쪽 펴시고 자, 수요에서 첫 번째 개념으로 가죠. 개념은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서 가격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경제학에서 이렇게 해요.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자는 욕구. 요거 이제 봤잖아요. 저하고. 기초입문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수요 그러면 경제학을 배우기
배우지 않는 일반인들은 수요 그런 물건을 샀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수요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 싶어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하지 실제로 산 것을 수요라고 하지 않는다고. 이 짧은 지문을 경제학자들은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막 설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요는 일정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그것을 유리한 개념이라고 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이게 이제 쟁점에서 잘 나오는데, 이 구입하고자 하는지 구입하냐 아니라고. 수요는 물건을 샀다가 아니라 물건을 사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은 사전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은 사전적 개념이라고 낸 적이 없고, 구입하고자 하는 이렇게 냈네요. 그 틀린 말 만들려면 구입한다고 낸다고. 자, 그 다음에 이 욕구. 이 욕구는 수요는 막연히 물건을 사고 싶다가 아니고, 저기서 말하는 욕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물건을 살 의사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돈도 있어야 돼. 물건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걸 지불 능력을 네 자인데 세 글자로 줄이면 구매력이야.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화폐야. 이걸 한 자로 줄이면 돈. 이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 뜻이 이런 뜻인지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거라고. 그러면 수요는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인데 이 욕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한다. 돈 있으면서 물건을 사고 싶어 한다는 소리야. 이런 것을 유효수요라고 그래. 유효수요. 자, 수요가 시장에서 뭘 만나요? 공급을 만나요. 그리고 공급 만나서 이제 균형 상태에서 가격을 결정해요. 가격을. 자, 그러면 내가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아파트 사고 싶은 마음. 근데 아파트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수요에서 공급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수요가 공급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려면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한다는 소리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는 것을 유효수요라고 그래. 여기서 말하는 욕구는 유효수요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수요는 막연히 살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살 의사와 지불 능력까지 있어야 한다. 이걸 유효수요다 이렇게요. 그러면 수요의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지 않은 욕구인데 이걸 세 가지로 나누면 일정 기간을 말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유리한 개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구입하고자 사전적 개념, 욕구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유효한 것이어야 된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수요는 구입하고자 아니지 구입한 그러면 X가 된다는 거. 이거 하나고. 자, 이 수요의 개념이 수요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데, 그럼 이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중에서 사전적 개념은 됐어요. 구입한 그러면 X고 구입하고자 한다. 그것밖에 없다고. 유효수도 마찬가지죠.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한다. 요것밖에 없고. 이제 유량 개념. 요 유량과 저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 두 개 구별하는 거. 요게 수요의 개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수요의 개념 요 세 가지 중에서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유량 개념이 뭐고 저량 개념이 뭔가 요거를 이제 수요의 개념에서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그럼 유량과 저량 좀 하기 전에 여기까지가 수요의 개념이야. 그럼 수요의 개념이 끝났으면 공급의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이제 공급의 개념으로 가볼게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은 파는 거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럼 공급도 일정 기간을 말했으니까 이걸 경제학에서 유리한 개념이라고 그래. 그럼 공급 팔았습니까? 아니면 판매하고자 하는 겁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아직 안 팔았다고.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야.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다 사전적 개념인데 시험은 사전적 개념이 안 나와. 봐요. 시험에서 유리한 개념이란 말 나와요. 그 다음에 유효수란 말도 시험에서 나와요. 근데 이 사전적 개념이란 말은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사전적 개념을 뭐라고 한다? 그냥 구입하고자 한다. 이렇게 내거나 공급이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겁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그럼 공급으로 오면 판매한 그러면 올까 X일까? X. 공급에서는 판매한 그러면 X가 되는 거야. X.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에서 이 욕구. 공급에서 욕구, 제가 공급 써볼게요. 그러면 공급에서 욕구가 되려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제가 아파트를 팔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팔고 싶은, 팔 의사는 있죠. 그럼 여기 공급이 된가 봐봐요. 팔 의사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파트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파트 사러 왔어요. 제가 아파트 팔 의사는 있어요. 아파트가 없어요. 그럼 공급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지. 자, 이번에는 제가 아파트 팔 의사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사러 온 사람하고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죠. 그럼 공급이 되려면 팔 의사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도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아파트 없다.
아파트 없어도 공급이 될 수 있어요. 왜? 아파트를 만들어서 주면 되니까. 그게 생산 능력이야. 그러니까 아파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만들어서 주면 되니까.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선분양. 아파트 선분양할 때 아파트 없이 팔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생산 능력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생산 능력. 생산 능력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팔의사와 생산 능력도 동시에 갖는 것을 무슨 공급이라고 할까? 살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것을 유효수요라고 하잖아. 그럼 팔의사와 늦었어. 팔의사와 생산 능력을 동시에 갖는 것을 뭐라고 할까? 그렇지, 유효공급이라고 하지. 유효공급. 이렇게. 물론 이게 쟁점에 대해서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유효수요에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수요는 살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유효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 공급도 똑같은 논리잖아요. 공급은 팔의사와 생산 능력을 갖는 유효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수요 공급의 개념이 다 끝났고 이제 유량과 저량만 남았어요. 그럼 마무리합시다. 수요든 공급이든 유량 개념이다. 그 다음에 사전적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의 의미는 수요에서는 구입한 그러면 X가 되고 구입하고자 한다는 거. 공급에서는 판매한 그러면 X가 되고 판매하고자 한다는 거. 자, 막연히 사고 싶다, 막연히 팔고 싶다가 수요 공급이 아니라고. 수요가 되려면 막연히 사고 싶다가 아니라 살 의사와 돈이 있어야 된다. 지불 능력. 이 두 가지가 갖춘 것을 유효수요라고 한다. 공급은 막연히 팔고 싶다가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팔고 싶은 마음과 물건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된다. 이걸 유효 공급이라고 한다. 됐지요? 그럼 이제 유량과 저량 남은 거야. 유량과 저량. 그럼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면 이제 수요의 개념이, 공급의 개념이 끝나는 거라고. 근데 유량과 저량이 개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야. 10서너 번 나오니까. 올해는 안 나왔지만 작년까지 해서 15번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유량과 저량을 이제 구별하는 건데 경제학에서는 일정 기간을 명시할 때 의미가 전달되는 개념들이 있다. 그것을 경제학자들이 유량 개념이라고 하고 일정 시점을 명시할 때 의미가 전달되는 것을 저량 개념이다. 이렇게 한다고. 요 저자가 저축할 때 저자야. 저수지에 지금 물이 고여있다. 그 저수지 할 때 저자야. 모아진 거야. 지금. 이게 이제 저량 개념이라고. 유량은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이런 거. 한 달 동안에 우리 서울의 아파트가 몇 개가 공급됐습니까? 한 달 동안에 인구는 얼마나 변화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해요. 자, 이제 유량과 저량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자고요. 어차피 수요의 개념에서, 공급의 개념에서는 유량과 저량을 가장 많이 냈으니까. 자, 그럼 유량과 저량인데, 여기 있는 표에 있는 깨알 같은 글씨 있는 거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문제를 맞춘다고. 그럼 유량과 저량에서 우리 시험은 세 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 유량과 저량의 개념을 물어봐. 이 유량과 저량이 시험에 나오면 세 가지 물어보는데, 첫 번째, 유량과 저량의 개념이 뭡니까? 요거 물어보고, 요건 한 3번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량과 저량 구분하십시오. 요거. 여기에 이제 10몇 번 나오는 거야. 그 구분이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 것은 유량이고, 여기 있는 것은 저량입니다. 이렇게 구분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요거는 딱 지문 한 번 나와. 지문 한 번. 한 문제가 아니라 지문 한 번 나오니까 중요성은 떨어지는 거지. 요 세 가지만 물어봐. 자, 이제 개념으로 갈게요. 그 유량 개념이 뭔데요?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것들. 저량 개념이 뭔데요?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것들. 내 유량을 미국 사람들은 플로우라고 그래. 저량을 스탁이라고 그래. 스톡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여기 개념, 여기 개념이니까 지금 여기 개념. 여기 1번이 개념이고, 여기 밑에 있는 게 2번이 이제 구분해보라는 소리고, 이렇게. 이제 개념에서 시험은 3번인가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고 봐요.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일정 기간 나왔습니다. 그럼 유량이라고 해야 됩니까? 저량이라고 해야 됩니까? 유량이라고 해야 된다고.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스탁 개념이다. 저량 개념이다가 이게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뭡니까? 있습니까? X. 의미하셨죠? 그래서 결론은 일정 기간이 나오면 무조건 유량. 유량이 나오면 일정 기간. 저량이 나오면 일정 시점. 일정 시점이 나오면 무조건 저량. 그러면 되는 거야. 자, 또 하나. 이제 여기 개념에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아주 쉽게 나와서. 지금 하는 것은 24회 때니까 거의 10년 전에 나왔던 거. 얼마나 쉽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유량 개념이란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것이다. OX, X, 여기 1번 지분이야. 그때 2번 지분은 저량 개념이란 일정 기간의 개념이다. OX, X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자 이제 구분 갑시다. 구분은 여기 있는 게 유량에 해당되는 것인데 사실은 유량에 해당된 것만 정확히 알아도 저량에 해당된 것은 공부할 필요 없죠. 네. 요것만 알면 요거 아니면 유량 아니면 저량일 거니까. 그럼 유량은 일정 기간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이 이게 의미가 전달돼. 그러면서 제가 유량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선생님 소득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2730이요 그래요. 자, 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왔네요. 소득. 저에게 여러분들이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2730이요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는 눈이 이렇게 동그래지면서 그 돈 다 벌어서 어떻게 해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730을 이제 한 달에 얼마냐? 월로 본 거야. 월. 근데 저는 연으로 말한 거거든. 연. 그러면 2730이 한 달 동안이면 많이 번 거죠.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2730 벌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도 남아요. 물론 더 많이 한 달에 몇십억 번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서 한 달에 몇십억 번 사람도 있어요. 대기업의 자손들 가만히 있어도 무슨 사회 이사에 모여서 한 뭐 1년에 56억 받아가니 막 그러잖아요. 아 기분 나빠. 재수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한 달에 2730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1년에 2730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측은하지, 제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2730이라는 소득의 개념은 앞에다가 월이냐 연이냐를 정해줘야만이 이게 많다 작다가 딱 판단된다고. 이런 것들을 경제학자들이 유량 개념이라고 한다고. 유량 개념.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선생님 한 달 동안의 재산이 얼마예요? 1년 동안의 재산이 얼마예요? 이건 안 맞아요. 한 달 동안의 재산이 얼마예요? 이거 안 맞죠? 지금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제가 그랬지. 지금 재산은 아마 2,7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작년 이맘때는 27억이었어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그럼 작년은 오늘. 딱 시점이잖아요. 그 작년은 오늘은 일정 시점에서 27억이었는데 지금은 2,700밖에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26억은 어디 갔니? 불우유떡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개념은 일정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그런 것을 저량이라고 그래. 저량. 아무리 각박해도 뉴스를 보니까 매년 1억 2천씩 특정 지역에다 그냥 놓고 가신 분이 계신다 하더라고요. 안 들으셨습니까? 전라북도 어딘가? 부안인가? 전라북도 부안에 거기 매년 1억 2천씩 갖다 주신 분이 있다잖아요. 누구를 시켜서. 근데 시켰는데 뭐라 하더라? 이름을 뭐라 하던데 누구라고 하면서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1억 2천만 원씩 보내준대요. 그 사람 희한하지? 왜 나를 안 도와줄까? 그렇지. 나를 도와주면. 그러니까 아무리 각박해도 그런 분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 그분이 과연 누굴까? 아마 전라북도 부안을 딱 찍었다는 소리는 부안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딱 정해보면 좀 좁혀질 수 있어요. 부안 출신인데 뭐 타지에 가서 성공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부안군 사람들이 여기 서울에 사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재경 부안 향후에서 붙인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돈이 향후에서 나가면 금방 뽀록 나요. 누군가 말하거든. 입이 근지러우니까. 근데 개인이냐면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있겠죠. 선생님, 네 부안 출신이니까 전라북도 부안 출신이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 연봉 2,730인데 1년에 1억 2천원 갖다 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자, 잠시 다른 데로 샜는데 이제 유량은 무조건 일정 기간이고 저량은 일정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애웁니다. 유량. 그럼 유량에서 우리 첫 번째 해봤네. 소득이 유량이라는 거. 소득이 나의 월급, 나의 임금, 나의 연봉. 여기다 연봉 쓰면 연봉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량이라는 것을 요거 다 외울 게 아니라 신규, 생산, 거래, 변동하고 내 수입하고 수입의 반대가 지출하고 요 수입과 지출을 묶으면 수지, 요 수지하고 이러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럼 해볼까요? 유량은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수지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근데 수입,
지출, 수지는 한 묶음이야. 이렇게 한 묶음. 그죠? 그럼 결국은 유량과 저량은, 유량이 뭐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 5가지 하면 돼. 5가지 봐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하고 수입. 그럼 반대 지출. 2개 묶으면 수지. 그러면 끝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을 어떻게 출제하냐면,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은 요 1번을 요 4번처럼 사례를 만들어내는 거야. 신규 주택 공급, 요 신규. 예? 자, 거래는 주택 거래량. 그다음 변동은 가격 변동, 인구 변동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생산은 아파트 생산량. 아파트 생산량이 우리 시험에서 3번 나와요. 신규 주택 공급도 3번 나와요. 이렇게. 그다음에 국민 총생산은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안 나왔죠. 경제학에서 나오고 국민 총생산이 생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이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 이런 거거든. 1년 동안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1년 동안이란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1년 동안에. 이게 국민 총생산. 이걸 소위 말해서 GNP라고 하잖아요. 그럼 GNP, GDP 막 이런 게 있다고. 국민 총생산도 있고 국내 총생산도 있다. 국내.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도 국민 총생산도 생산. 그러니까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입에 해당되는 거.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의 수입, 한 달 동안 수입은 저의 임금이라고 하고, 저의 월급이라고 하고, 저의 소득이라고 하고, 제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에 임대료 수입이 있겠네. 요 뒤에 수입이 생략됐어요. 임대료 수입이. 은행에다가 제가 지금 은행이 현금이 들어가 있는 게 한 2억 8천 정도 들어가 있다. 현금이. 이렇게 딱 2억 8천이나 특정했단 말은 실제로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럼 대충 말하려면 5억 있다 그건데 2억 8천이라고 딱 했거든. 2억 8천. 2억 8천? 아, 그럼 통장 2억 8천 정도 돼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2억 8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통장 2억 8천 있는데 은행에서 한 달에 또는 1년에 이자를 만약에 500만 원 준다. 이자 수입. 네? 그 다음에 토지를, 내가 땅을 빌려주고 한 달에 또는 1년에 뭐 1,000만 원씩 지대 수입을 받는다. 지대 수입. 내가 임대 영업을 하는데 그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한 달에 소득, 이거 순용업 소득 또는 어떤 회사의 단기 순이익, 이거 전부 다 수입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나의 지출, 내가 한 달에 이자만 해도 3천만 원에서 등이 힐 것 같다. 이자 비용. 우리 집에 5월 달에 소비 지출이 얼마다. 소비 뒤에 지출이 생략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지출. 소비 지출, 투자 지출 그렇게 지출 넣어주면 좋을 텐데 안 준다고. 그냥 투자, 소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량 개념이다. 그럼 기업의 투자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투자 지출도 유량. 지출 더 주면 좋을 텐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수입과 지출을 묶어서 수지. 수지를 순수하게 우리말로 하면 흐름. 그래서 현금 수지, 또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요 세전 현금 수지는 세금 내기 전에 현금 수지란 소리예요. 국제 수지, 경상 수지, 무역 수지. 수지로 끝나면 전부 다 유량. 그럼 유량 다 끝났잖아요. 이거 다 외우지 말고 저하고 한번 해봐요. 유량. 자, 해봅시다.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수지, 끝. 이걸 좀 디테일에 가면, 그럼 신규는 신규주택 공급, 생산은 아파트 생산량, 변동, 가격 변동, 인구 변동, 거래, 주택 거래량. 그럼 수입에 해당되는 거, 내 임금, 내 급여, 월급, 내 소득, 단기 순이익, 순용업 소득, 지대 수입, 이자 수입, 뭐 임대료 수입 이렇게 내 돈 나가는 거, 이자 비용, 투자, 소비 끝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량은 기존, 중고, 재고인데 기존은 거의 안 나오고 중고, 재고가 잘 나와. 그럼 중고를 이렇게 내. 중고주택 공급 이렇게 중고주택 공급 이렇게 중고주택 공급. 그다음에 재고는 주택 재고량. 지금 밖에 있는 지금이라고 제가 명시했습니다. 그럼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지금 저량. 지금 밖에 있는 저 주택들이 주택 재고가 되는 거야. 주택 재고. 신규로 분양받았다? 신규 주택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은 재고야. 재고. 그래서 요 주택 재고량. 그럼 재고고 그게 중고라고. 재고하고 중고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것도 기존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저 신규하고 반대가 기존, 중고, 재고가 되는 거야. 신규하고 반대가. 그러면 중고주택 공급, 기존주택 공급, 주택 재고량 1번을 이렇게 3번처럼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러면 기존, 중고, 재고, 그러면 저량. 그러면 저량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 인구야. 우리 서울의 인구는 몇 명입니까? 서울의 인구. 인구수. 서울의 인구 규모는 얼마입니까? 인구 규모. 그러니까 이 인구를 낼 때 인구수라고, 아니, 인구라고 금방 한번 나왔고, 인구수라고 나왔고, 인구 규모라고 나왔고, 도시 인구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전부 다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이에요. 저량. 여기 좀 있으면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자, 이제 저량 해당되는 거, 기존, 중고, 재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인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네 재산이 얼마니? 재산. 자,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 해봅시다. 어떤 회사의 자산, 이 자산은 순수한 자기 돈이 아니라 은행돈까지 포함해요. 그러니까 회계학에서 이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개는 언제나 같이 다녀요. 이 세 개는 언제나 같이 다니는데, 빚이 부채야, 부채.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남의 돈을 먼저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채 나왔어, 부채. 이 빚이야. 그럼 남의 돈이면 그 밑에 무슨 돈 나올까? 내 돈 나온다고. 내 돈이 자본이라고 그래.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야. 이 두 개 더한 것을 자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산. 부동산학은 남의 돈 먼저 쓰고 그 밑에 내 돈 쓴다. 남의 돈이 부채, 내 돈을 자본. 두 개 더하면 뭐라 합니까? 자산. 이 자산이란 말은 순수한 내 돈이 아니에요. 은행돈까지 포함해서 자산이야. 은행돈까지 포함한. 그래서 어떤 회사를 볼 때 이렇게 하잖아. 자산 규모 얼마 그러잖아요. 어떤 회사 자산 규모 얼마 그래요. 그러면 자산 규모가 만약에 뭐 10조다. 근데 그걸 유심히 봐야 돼. 자산 규모가 10조인데 근데 부채가 9조다. 그럼 자기 돈은 1조밖에 없다는 소리야. 이렇게? 근데 자산 규모가 10조다. 근데 부채가 1조다. 그럼 9조가 자기 돈이라는 소리야. 이게. 이건 뭐 자산 규모 그러거든요. 이런 걸 우리나라 10대 기업. 우리나라 10대 기업은 1위 뭐 삼성, 2위가 뭐 현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산 규모 기준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우리나라 10대 기업 그러면서 그 옆에가 자산 규모 기준 그런다고. 그럼 자산 규모는 그 회사의 돈뿐만 아니라 은행돈까지 포함시키는 거라고. 포함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부채 나오면 무조건 자본 나오고 두 개 남은 자산이고. 부채 나왔습니다. 그 밑에 뭐가 나오고? 자본 나오고. 그럼 뭐고? 자산이고. 요거는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 부채, 은행돈, 그 밑에는 내 돈, 자본, 더하면 뭐다? 자산. 부채, 남의 돈부터 나온 거야. 부동산학은 남의 돈부터 나온 거야. 자산, 아니 부채, 그 밑에는 자본, 더하면 자산. 요 세 가지 전부 다 특정 시점에서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그럼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부채, 그 밑에 뭐요? 자본, 더하면요. 자산. 세 가지는 유량, 저량. 저량. 그래서 부채, 자본, 자산. 이 두 개 더한 게 자산 이렇게. 그 다음에 가격. 가격은 이 건물의 지금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가격도 일정 시점. 그 다음에 순자산 가치. 가치로 끝나면 전부 다 저량이야. 근데 가치라고 안 나오고 대부분이 순자산 가치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지? 그럼 순자산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 가치라고 나올 수 있어. 시장 가치. 시장 가치도 뭐든 간에 가치라 가치. 그러면 가치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그리고 나머지 것들 여기 있는 것은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국부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 그러는데 뭐 그런 거 모르겠지만 요 국부는 뭐 국가의 아버지 이런 뜻이 아니라 국가의 재산이야. 국가의 재산. 그다음에 세대수, 주택수, 통화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량인데 근데 이 통화량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통화량은 이제 최근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경장에서는 잘 나오는데 우리 분산학교는 잘 안 나오니까 뭐 이런 것들이 유량입니다. 아니, 저량입니다. 여기는 다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저량 한번 해봅시다. 저량은 기존, 중고, 재고 여기하고 그다음에 인구수, 그다음에 가치, 그다음에 재산, 그다음에 세 가지 부채, 자본, 자산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그러면 여기서요 인구 나왔습니다. 인구수 나왔습니다. 인구 규모 나왔습니다. 도시인구 나왔습니다.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이에요. 자 그런데 인구 변동이라고 나와요. 인구 변동. 인구가 변동했답니다.
변동을 찾아갑니다. 여기 있네. 여기 인구 변동 여기 있네. 그러면 유량이 되는 거야. 자, 가격 찾아봅니다. 가격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가격. 저량. 가격 변동을 갑니다.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지금 이해됩니까? 그럼 결론 나왔죠. 저량에다가 변동을 붙이면 뭐다? 유량. 요 저량이 변동합니다. 그럼 유량이 되는 거야. 저량이 변동합니다. 유량. 그럼 인구는 유량, 저량. 저량. 인구 변동은요? 유량. 가치는 저량. 가치 변동은 유량. 변동이 붙어버리면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이다. 변동이 붙으면 뭐라고요? 유량. 됐어. 그럼 이제 수요의 개념이 다 끝난 거야. 수요의 개념이. 유량과 저량까지 끝나고 공급의 개념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수요의 개념이 끝나고 공급의 개념이 끝났는데 수요량이라는 것도 있고 공급량이라고도 있는 거야.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은 양자 빼고 수요 붙었습니다. 양자 빼고 공급 붙었습니다. 그럼 수요 붙었으면 샀습니까? 사고자 합니까? 사고자 한다. 그럼 수요량은 사고자 하는 수량이야.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라고.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그러니까 수요가 나오면 수요든 수요량이든 무조건 구입한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야. 다 사전적 개념이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근데 구입하자 하는 수량인데 그것을 최대 수량 이렇게 불러요. 그럼 공급량은 판수량입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입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인데 최대 수량이야. 최대 수량. 그러면 수요량 공급량에서 판매한 구입한 그러면 X가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수요량 공급량은 수요에다가 량만 붙여주면 돼. 그럼 수요량은 구입한 수량이다. 그러면 X가 되고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공급량은 판매한 수량 그러면 X고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다만 그게 최대 수량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고. 이게 수요 공급의 개념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에서 두 번째가 뭘까? 수요에서 두 번째가 수요량 결정요인, 수요량 변화 이런 게 있다고. 이 두 번째는 중요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중요성은 없어요. 여기 보면 2번에 수요량 결정요인, 수요량 변화 요인이 있고 공급에서도 공급량 결정요인, 공급량 변화 요인이 있어요. 그럼 이제 변화란 말부터 이제 미리 이제 좀 알고 가게. 변화란 말부터. 자, 그럼 이제 변화란 말 봅시다. 변화의 반대가 불변입니다. 불변. 이 불변을 앞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일정이라는 말 쓰죠. 일정. 근데 일정을 주로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하고 반대가 불변 또는 일정이야. 일정 불변 그러거든 우리가. 일정 불변. 그 변화의 반대가 일정 불변인데 이 일정을 생략해서 불변이라 해도 되고 불변을 생략해서 일정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작년에도 10만 원이고 올해도 10만 원이다. 그럼 가격이 일정하잖아요. 가격이 불변이잖아요. 작년에 1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2만 원이 됐다.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게 변화예요. 작년에 1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가격이 8만 원 됐다.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변화라고. 그 변화란 말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자,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가격이 변화했단 말은 가격이 상승하나 가격이 하락했다는 소리야. 자, 그다음에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 수요량. 그럼 수요량이 변화했으면 수요량이 상승한다, 수요량이 하락한다 안 하거든. 수요량은 증가, 감소한다고 그래. 그래서 증가하고 감소가 변합니다. 그럼 수요량이 일정하다, 수요량이 불변이다, 변화가 없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변화는 말 했습니다. 이제 자, 2번 아파트 수요량 결정요인, 수요량 변화 이런 겁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 결정요인, 아파트 수요량 변화는 몇 가지? 무수히 많다 해야 돼. 무수히 많다. 아파트 수요량 결정요인 1번 타자가 아파트 가격이요. 제가 이거 기초인문과정에서 하면서 이런 말 했을 건데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만 원만 한다면 여러분 다 60평 아파트 사준다고. 그런 말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그런 것도 잘 기억하네. 그런 것은 걱정 말아요. 그런 기대하지 마. 10만 원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만 원 떨어지면 제가 사준다 했으니까 여러분 저한테 사주라고 하면 여러분 좀 쪼잔한 거지. 여러분이 사버려야지. 10만 원인데 60평 아파트면 6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이 사야지. 저한테 사주라고 하면 곤란해지는 거지.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면.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 결정이 1번 타자가 아파트 가격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의 인구고, 우리 서울 시민들의 소득이고, 우리 서울 시민들의 소득이 2배로 증가했다, 10배로 증가했다. 그럼 아파트 수가 10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자율은 아파트 살 때 내 돈만 가지고 사지 않거든요. 그럼 대출 받는 거죠. 그럼 대출 이자율이 높아진 건 낮은 거에 따라서 아파트 수요량이 달라진다고. 자, 대체재 가격 그렇습니다. 그럼 아파트와 대체에 관계 있는 재화가 대체재인데 그게 연립주택 이런 거라고. 연립주택, 단독주택. 그러면 여기 연립주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대체재죠.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왜?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연립주택 안 사고 아파트 사겠다는 소리야.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파트 수요량 결정이, 아파트 수요량 변화이 몇 가지? 무수히 많은 거야. 다 못 쓰고 죽어, 제가. 무수히 많아요. 근데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게 없죠. 근데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가격하고 가격 이외 의견이라고. 아파트 수요량 결정이 무수히 많은데 두 개 나누면 아파트 가격하고 나머지 것들이라고 하면 좀 자세가 안 나오니까 아파트 가격 이외 의견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 결정이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눠봐라.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이외 의견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할 수 있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요걸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요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요거. 자, 반면에 아파트 가격 위의 의견이 변했습니다. 소득이 변화했습니다. 인구가 변화했습니다. 이자율이 변했습니다. 연립주택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하죠. 그걸 뭐라고 한다? 수요 후 변화라고 한다. 이 두 개 구분하는 것.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자, 마무리해봅니다. 아파트 수요량 결정력이 몇 개? 무수히 많다. 두 개를 나누면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소득, 인구 등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든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한다. 아파트 가격이 변했다?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했다.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변하든 간에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는데 이름이 다르다.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다.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아파트 수요량 변화. 아파트 가격은 안 바뀌고 인구가 바뀌었습니다. 소득이 바뀌었습니다. 이자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 아파트 수요 변화. 됐습니까? 이렇게 이 두 개 구별하는 거. 그럼 이 아파트 가격 변화는 몇 가지가 있대요? 아파트 가격 변화는 무수히 많다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 변화는 두 가지지.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 하락하고. 정신 차려, 밥상 차려. 그럼 아파트 가격 유예 운용이 변했습니다. 소득이 아파트 가격 유예 운용이죠. 인구가 아파트 가격 유예 운용이죠. 그럼 인구 변했다, 소득이 변했다. 그러면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가격 유예 운용이 변한 거라고.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논리가 공급에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공급에 그대로 있는 거야. 자, 다만 공급이 그대로 있는데 이 내용이 달라져요. 이 내용이. 자, 공급을 써볼게요. 그럼 아파트 공급량 결정 요인, 다른 말로 변화 요인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무수히 많은데 첫 번째가 아파트 가격. 자, 수요는 인구 소득이 나와요. 근데 공급은 인구 소득이 안 나와요. 인구 소득이 안 나오고 아파트를 만들려면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택지. 토지가 필요하죠. 토지, 택지, 그 다음에 건축 자재, 시멘트, 철근,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 그럼 택지, 건축 자재, 건설 노동자 이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할까? 생산 요소. 물건을 만들려면 생산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파트 만들 때 토지만 있으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도 있어야 되고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철근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시멘트, 철근, 토지가 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만들어진 거 아니지. 누가 만들어? 너부터 만들어. 사람이 만들어야지. 그 사람이 있어야지. 그걸 묶어서 생산 요소라고 한다고. 그러면 생산 요소 요 가격이 철근 한 가닥이 5억, 시멘트 한 포에 10억, 건설 노동자 하루 일당이 5천만 원. 나는 당장 내일 인력사무소 간다. 5천만 원이. 예? 거기에 생산요소 가격이라고. 그럼 이 생산요소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가 버리면 아파트 공급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산요소 가격이 아파트 공급량 결정한다고.
그 다음에 생산 기술.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싸게 다 가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20년 전에 스마트폰이라 할 수 없죠? 무전기잖아, 무전기. 벽돌이잖아. 너무 무거워서 손에 들고 다니면, 그러면 손에 힘이 좋은 사람만 들고 다녔어. 그것도 놓칠까봐 이렇게 끈달아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녔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람 때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생산기술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하나에 막 300만 원 그랬다고. 300만 원 그래도 좀만 지나가면 또 안 터져. 또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해지고 기능도 다양해지고 얇고 얼마나 좋게 어디 가서 잘 터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산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런다고. 아마 생산기술이 스마트폰의 생산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예전처럼 무전기다. 그러면 아이고 귀찮아서 안 들고 다녀요. 어떻게 들고 다녀 그거? 너무 무거우면 가방 메고 다녀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생산기술이 발달해서. 그 다음에 아파트를 공급할 때 자기 뭐 돈만 가지고 공급하는 경우는 드물죠. 대출 받아야 돼. 그런데 내가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대출 이자율이 너무 높아. 그럼 공급이 안 된다고. 왜? 수익 타산이 안 맞는데? 돈 빌려서 아파트 공급하고 이자 주다 판다니까? 그 이자율이 아파트 공급량 결정하죠. 자, 이번엔 연립주택 가격이 아파트 공급량을 결정할까 안 할까? 하겠지. 연립주택 가격이 평당 10만 원 떨어져요. 10만 원 떨어집니다. 연립주택 가격이 평당 10만 원 떨어져요.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반대로 연립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럼 건설한 사람들은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할까? 연립주택을 많이 공급할까? 연립주택 공급 많이 하지.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자들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 공급하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체재 가격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지. 자, 등등등 무수히 많다. 그러면 수요량 결정률이 무수히 많듯이 공급량 결정률도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된다고. 의미하셨습니까? 그러면 공급량 결정률인 수요량 결정이 무수히 많고 패턴 똑같은데 요 내용만 달라지는 거야. 생산요소 가격, 생산기술 이런 것들은 공급 요인이지 수요 요인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가격하고 이자율하고 대체재 가격은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다는 소리야. 약간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똑같은 패턴은 공급량 결정이 무수히 많다. 몇 개로 나눈다? 2개로.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그럼 아파트 가격 변해서 공급량이 변했다. 공급량의 변화. 생산요소 가격, 생산기술, 이자율, 대체재 가격 등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화했다. 그럼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공급 변화. 패턴 똑같죠? 자, 다시 수요 변화는 몇 가지 있습니까? 그러지 마. 수요 변화는 2가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이렇게 2가지. 수요 변화가 몇 가지 있습니까? 그러면 2가지 있습니다. 요거 알만하면 시험 보러 가. 자, 그럼 이제 무수히 많다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변화 요인 몇 가지? 무수히 많다. 수요 변화 요인이 무수히 많은 거고, 수요 변화는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2가지. 그럼 공급 변화는 몇 가지? 2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수요 변화가 일어나고 공급 변화가 일어나면 균형이 변동한다. 아까 봤잖아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공급 곡선입니다. 균형 가격, 균형 거량인데 수요가 증가한다잖아.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수요 감소한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게 이제 균형이 변동이야, 이렇게. 자, 너무 멀리 왔고, 여기서 수요량 결정적인 변화이 무수히 많은데 2개로 나누면 가격과 가격 요인.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인구, 소득, 이자율 등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수요 변화. 공급도 똑같아요. 자, 제가 어느 지역 가서 이제 수업하고 그러는데 그 지역은 말하지 않을까요? 네, 1차 시험을 합격하고 그분이 작년에 1차 합격하고 올해 2차 합격했는데 그분은 여기 아파트 수요량 결정요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량 결정요인은 아파트만 있는 줄 알았대. 아파트만. 아파트 수요량 결정만 있고 다른 거 없는 줄 알았대. 제가 아파트에 예를 든 거죠. 여기다 사과를 쓸 수 있죠. 사과 수요량 결정이 몇 개? 사과 수요량 결정이 몇 개? 무수히 많다. 무조건 무수히 많다 해야 돼. 사과 수요량 결정이 무수히 많다. 첫 번째 사과 가격, 인구, 소득. 자, 사과 수요량 결정에서 이자율은 없다고. 내가 사과 사 먹기 위해서 대출받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럼 요건 빠지겠지, 이렇게. 요 대체재 가격이 사과 수요량 결정률
맞을까? 맞겠지. 배. 사과가 대체 배. 그럼 배 가격이 하나에 100만 원 올라가. 배 가격이 하나에 100만 원. 배 가격이 하나에 100만 원이면 배 뭐 먹죠? 사과 많이 먹여야 되지? 그 배 가격에 사과 수요량 결정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를 예를 든 거지 꼭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뭐 사이다 수요량 결정률 다 있다는 소리야. 다만 우리 시험은 아파트가 잘 나오니까 아파트 예를 들었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다가 연립주택 수요량 결정률. 그럼 첫 번째가 연립주택 가격, 인구, 소득, 이자율. 이때 대체적 가격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수요 공급에서 두 번째까지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수요 법칙. 그 다음에 수요 법칙이 나오면 무슨 법칙 나올까? 공급 법칙이 나오겠죠. 수요 법칙은 가격과 어떤 물건의 가격과 수요량을 봤어요. 그럼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을 봤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과 임대료가 똑같거든, 부동산에서는. 그럼 아파트 임대료 올라갑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요? 감소.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요. 평당 10만 원 떨어진다니까, 평당 10만 원으로. 그럼 제가 다 사준다니까. 그럼 아파트 수요량 증가.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 갑니까? 반대로 갑니까? 반대. 올라가면 떨어진다.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를 수요법칙이라고 그래. 그럼 공급법칙은 공급을 공부할 때는 내가 공급자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이 공급 공부할 때 내가 아파트 건설업자다. 공급자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공급법칙은 가격이 올라갔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어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귀찮으니까 아파트 공급하지 말아라. 이거 미친 거지.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 감소? 증가. 그래야지 돈 버니까. 공급자는 목적이 돈 버는 게 목적이야. 이윤 극대야.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많이 공급해야지. 그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 공급량은 감소. 그럼 공급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렇게. 수요법칙보다는 공급법칙을 더 잘 내요. 그러면 시험에 낼 때 공급법칙은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내지 않아요. 내지 않고 공급법칙이란 말 안 줘요. 안 주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OX? O. 최근에 이걸 반대로 냈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고 냈습니다. OX? X? 그렇게. 그럼 수요법칙을 낼 때 수요법칙이라고 말 안 줘요. 안 주고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은 감소한다. OX? O. 됐죠? 이렇게. 자, 이제 수요법칙, 공급법칙 끝났습니다. 그럼 이 수요법칙, 공급법칙 이 논리를 그림으로 표시해보자. 그림으로. 그래서 나온 게 수요곡선, 공급곡선이에요. 그럼 수요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리는 건데 좀 이따가 다시 이제 그릴 때가 있을 거예요. 수요곡선은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수요곡선. 수요가 0으로 디맨드니까 제가 이제 D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수요곡선은 여기 밑으로 떨어진다고.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수요곡선 그리라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릴 필요 없이 우하향하는데 왜 우하향하냐고 부르냐면 여기가 0 원점이에요. 원점이고 이걸 이제 좌우로 한번 나눠봐. 좌우로. 그러면 좌우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좌측이고 여기가 우측이야. 그럼 수요곡선 읽어갈 때 이 원점 여기서부터 읽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쪽부터. 그러면 수요곡선은 여기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해됩니까? 여기서부터 간다니까? 그러니까 수요곡선이 여기서부터 읽어버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거야. 근데 수요곡선 읽을 때 원점부터 여기서부터 읽어간다고? 그러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거야. 우측으로. 이번에는 상하로 나눠봐. 상하로. 그럼 이렇게 나누면 이제 상하가 되는 거죠. 여기 위에가 상이고 밑에가 하가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상하로 나누면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기가 상이잖아요. 밑 떨어지죠? 그럼 수요곡선은 좌우로 나누면 우측으로 가는 거고 상하로 나누면 하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한다고. 이 우하향한다면 향한다는 소리 향한다. 좌우로 보면 우측으로 향합니다. 상하로 보면 하로 향합니다. 그래서 우하향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제 공급곡선 갑니다. 수요곡선이 있으면 공급곡선이 있겠죠? 공급곡선은 이거 원점이고 이렇게 올라가요. 공급곡선이 공급이 0으로 서프라니까 제가 이제 S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원점인가? 여기서부터 읽어가요.
가는데, 그럼 이제 공구곡선도 이제 좌우로 한번 나눠봐요. 이렇게 나누면 좌측이고 우측이죠.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거야. 우측으로. 그죠? 이제 상하로 나눕니다. 이렇게. 상하로 나누면 여기가 상이죠. 상이고 여기가 하죠. 그럼 상하로 오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지. 또 공구선은 우상향합니다. 우측으로 향하고 위로 향합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공구선은 저는 우상향할까 우하향할까? 우상향합니다. 이렇게 공구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플러스 기울기를 갖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자, 여기서 이제 일반적이란 말. 일반적이란 말. 그럼 일반적이란 말은 모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이런 소리야. 그럼 우리 하곡동의 수험생들은 모두 개론을 잘한다. 이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론을 잘합니다. 그럼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소리야.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럼 수요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이 말은 우하향하지 않는 수요곡선도 있다는 거야. 자, 다음 주에 수요곡선이 우하향하지 않는 것도 배운다고. 근데 오늘은 수요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그냥 우하향한다.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요거 잘 내진 않아요. 가장 최근에 냈던 게 공구곡선을 냈어요. 공구곡선은 우하향한다라고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X, 우상향한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요하고 공구에서 4가지 사항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5번째 배울 건데, 여기 있는 화면에 있는 거, 2, 3, 4는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5번째가 이제 수요에서 3번째 중요한데, 5번째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요거 이제 진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수요 다 끝나고 나면 책 볼 테니까 책은 일단 보지 마시라고요.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여기서부터는 또 정확히 10분을 쉬었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